브리핑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상,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 시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전선업계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전선업계 투톱이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수요 급증기를 맞아 1조 원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주가 크게 슈팅은 나오지 못하고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거든요. 유강희 대표님, 향후 주가 전망과 함께 전선업계 산업,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전선 산업의 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전선 산업은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전력 케이블과 그리고 데이터와 통신의 송수신에 사용되는 통신 케이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이블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선 같은 경우를 제작을 할 때 원재료 구입비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리 가격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선업체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아, 원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호재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나 이익들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호재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선이 전 세계 해상 풍력 단지 구축으로 인해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두 업체가 선제적으로 그 대규모 투자를 좀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23일 산업 보고서에서 24년도에 설비 투자를 한 6,900억 정도 집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미 2027년까지 9,9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자료를 보게 되면은 향후 30년 동안 해저 케이블이 한 2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한 5배 정도가 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새 전력 인프라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전선에 대한 수요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채굴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전력 수요가 당분간은 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이 아니라 옥수수 재배하는 쪽으로 전력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 AI 이런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선의 수요도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은 뭐 그냥 투자하면 되고 LS전선은 비상장사인데 투자를 어디에다 하면 됩니까? 네, LS전선 같은 경우는 LS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LS요? 이 LS 지주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주가 좀 아까 차트 나왔지만 3년 차트 보니까 꾸준히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지금 살짝 고개를 든 지금 형국인데 그래서 조금 뭐 투자 매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우리 유 대표가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선업계 전망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기계 업종 코스피 상승세 대비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 시장으로 판로를 다각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냈는데요. 아직 신흥시장으로 꼽히지만 앞으로 10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 시점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을지 하창한 본부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업계 자체가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좀 꺾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PER 수준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고평가를 받더라도 한 10배 정도, 피어그룹이 15배를 받는 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고점을 보더라도 8배에서 한 9배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컨센이라든지 실적의 악화 흐름들을 일부
반영을 하게 되면서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PER 수준을 봤을 때 한 2배 정도는 조금 더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좀 이런 흐름들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룸이 많이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고점일 때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좀 실적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뭐 PBR 수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1배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성수기가 없어지고 4분기 내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한 번에 조금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북미 외에 이제 다른 기타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일부 약화하는 부분들, 또 이제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피크아웃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신흥시장 자체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점유율이나 이런 시장의 캐파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선제적인 수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도 중국 시장이 있죠.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과거의 점유율 한 20%대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의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로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를 통해서 빠르게 또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이런 양수 겸장에다가 추가적으로 신흥국들이 좀 진격을 해주게 되면 구조적인 실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건설기계를 재건으로 엮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재건발 모멘텀도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발로 또 수급이 쏠리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건설기계 쪽에서의 또 수급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로 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종목은 뭐 두산밥켓이나 HD 현대 건설기계, 뭐 진성TC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실적발로 본다라면 두산밥켓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런 평균적인 이런 종합도로 봤을 때는 HD 현대 건설기계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건설기계주들, 지금 뭐 방산에 폴란드가 있다면 건설기계 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겠네요. 뭐 재건 이벤트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도 있고. 맞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일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SK스퀘어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외국인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SK스퀘어. 주가 상승률이 지금 올해만 해도 50%가 벌써 넘었거든요. 거기에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성장세도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SK스퀘어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 다 잘 해주셨고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자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소각까지 매우 깔끔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혜주 찾기의 일종이죠. 뭐 한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 SK스퀘어의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매력이 부각된 이유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그룹주 중에 가장 전향적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AI 열풍의 중심에 있죠. SK하이닉스, HBM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대주주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SK스퀘어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는 최고 8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갈아치운 그런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은 사실 분할했죠. 분할해서 상장한 이후에 당일 종가가 그때 제 기억으로 76,000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와 50% 하면 되게 많이 올랐냐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훨씬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급락했다가 급등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의 매출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정책,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3,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소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세트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만 했는데 자사주 매입 시점에 한참 주가가 떨어져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가 매수랑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엔 깔끔하게 자사주 매입하고 소화까지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자사주 딴 거 모르겠고 외국인들 수급 걱정되면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 친화 정책만 좀 잘하면 외국인들 들어온다.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최근에 좀 보시고 계실 거예요. 외국인들의 주식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장한 이후에 보유율이 사실 40%를 밑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분율이 거의 9.6%포인트가 올라와서 좀 있으면 50%가 이제 넘어간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 규모가 2,750억 원 규모로 상장사 중에 9위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향후 SK스퀘어가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까지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분율 50%는 충분히 돌파하고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흐름 자체도 저는 시작의 단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 그리고 이제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50% 1년 동안 2배 뛰었는데 현재 주가 흐름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운업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글로벌 톱10 해운사 중에서 6개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빛났던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최대 국적 선사,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HMM입니다. 15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죠. 하지만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성웅 이사님이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계시네요. 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사, 덴마크, 머스크, 프랑스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위에서 10위권 기업 4개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나타났어요. 코로나19 영향이 아무래도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유례 없는 이 병목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운임료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격 지표로 보는 뭐 상해 운임 지수라든지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유례 없는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단계에서 각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뭐 용선을 늘려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고점을 찍고 좀 빠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해운 시황 자체가 우리가 보통은 뭐 벌크선 운임과 같은 부분은 중국의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은데 중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뭐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도 유례 없이 또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용선료 부담을 줄여준 초대형 선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흑자 기조가 나타났고요.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가격 지표가 턴을 할 때는 구조조정 같은 경우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납니다. HMM 같은 경우도 먼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고 용선보다는 보유 선박 같은 경우를 늘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용 통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해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용선 부분과 그다음에 보유 선박 같은 경우에서 보유 선박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때가 보통 업종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과 연관이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붙기 위해선 수요 측면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핵심은 중국의 경기 같은 경우가 좀 돌아서 줘야 된다라는 면을 함께 드리고 관련해서는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HMM이라는 기업과 연관이 있겠고요.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라는 기업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보유 선박이 비중이 높아서 네. 이제 비용 부담을 감소했다 뭐 이렇게 보유 선박 말고 뭐 임차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각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경기 순환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요. 보유 선박 같은 경우에 비중을 늘릴 때는 이제 전체적인 해운 업황 같은 경우가 뭐 턴어라운드 기점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단행을 하고 용선 같은 경우를 늘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는 선박보다는 빌려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게 더 낫다라는 면에서 뭐 이런 경우를 단행을 하는데 언급드린 것처럼 용선보다 보유 선박이 늘어날 때는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페노션과 HMM은 해운주 안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많았습니다. 비율부터 확인해 보시죠. 독보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움직임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획득해 올 2분기부터 그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TC 소송을 통한 기술적 해자를 입증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면서 하나증권은 비올의 목표가를 12,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CJ입니다. 지난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CJ에 대해서 올리브영과 네트웍스 그리고 푸드빌까지 이 비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고요. 또 올해 4개의 상장 자회사들도 실적을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 소식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파격적이라면서 안정적인 화재 실적과 증권 실적 개선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될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9만 3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네요. 이번에는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리포트 아모그린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유틸리티와 통신사양 비상전원용 ESS 매출이 올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고객사양 점유율 확대로 고효율 자성 소재 부문도 소폭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디젤 기관차 전동화가 본격화될 시 선두업체로서의 수혜도 기대된다면서 대신증권은 17,000원의 목표가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영화 파묘의 1,000만 관객 돌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파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오컬트 소재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1,000만은 좀 힘들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영화 파묘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글로벌 매출은 또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광희 대표님,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 또 주춤했거든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23번째로 이제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요. 서울의봉 같은 경우가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 파묘가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컬트 소재의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장르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곡성이 개봉을 했을 때 687만 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재영 감독님의 2015년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가 544만 명을 기록을 했었는데 파묘로 다시 한국의 공포 영화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묘 같은 경우에는 133개국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해외에서도 많이 보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만 명이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쿵푸 팬더보다도 스크린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좀 이게 호감도가 높은 영화일지는 몰랐네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이미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스크린 3개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 3개관에서만 6만 5천 달러 정도의 수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매출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인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에 할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분들이 이제 파업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제작비 증가를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6년까지 임금을 최소 5%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에 합의를 했고 24년도에는 추가 4%, 25년도에는 추가 3.5%를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제작비가 한 10% 정도 증가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OTT 입장에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구독료를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구독료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터널스나 캡틴 마블 같이 좀 수익성이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제작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제작사 입장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감사 얘기를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제작비가 상승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23년도 상반기 시청 순위를 보게 되면은 100위권 안에 우리나라 작품이 6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최다 시청 작품 15개 작품 중에서 9개 작품이 한국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부에서는 홀드백 관련된 것들을 좀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극장 관련해서는 조금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홀드백 관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좀 정착이 되는지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홀드백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한 다음에 뭐 3개월 이후에 OTT에서 방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홀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제작사 입장에서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텐트폴과 IP 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작사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눈물의 여왕이 핫하잖아요. 네, 너무 드라마 재밌게 보고 안에서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제작사인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네요. 언급해 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이 준비한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플랫폼 기업이죠. 대동이 KT와 손잡고 농업용 AI 개발 추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로봇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뭐 대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쪽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레벨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KT와 손을 잡으면서 5가지 부분에서 MOU를 맺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LLM 모델을 활용한 부분들과 또 이제 로봇화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농기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 쪽까지 충분히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부분과의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 이게 들어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급발 영향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대동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일부 좀 급등락이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룸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농기계 쪽에서도 로봇화에 대한 얘기는 뭐 자율주행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레벨 3 정도까지의 기술력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6년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이런 농기계를 만들어낸다고 하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농기계에서부터 혁신이 좀 또 시작이 될 거고 이게 뭐 해외 수출이라든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연관성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으로 일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좀 로봇군들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쏠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뭐 대기업들의 투자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상품화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지나가면서 이슈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보행인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외부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배송이라든지 물류 쪽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로봇주 역시도 AI 반도체의 수혜를 받는 산업군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이런 리포트라든지 반도체 리포트, 산업 리포트 보셔도 충분히 연관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피규어 01이라든지 뭐 옵티머스에 대한 흐름들만 보셔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연관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쪽으로 보신다면은 뭐 여전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뉴로메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동은 올 들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어요? 대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발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AI화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붙었고 그다음 로봇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붙었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아웃퍼폼이 됐고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심도가 사실 여기에서 좀 다른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엔젤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협동 로봇, 보행 로봇, 지금 지능형 로봇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유효한 만큼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긍정적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보호예수 해제를 앞둔 에코프로머티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에코프로머티 6개월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5월로 이제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충격에 대비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인데 관련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좀 전해주실까요? 이게 항상 오버행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일단 피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보실 줄 알면은 이게 과연 나올 물량인지 안 나올 물량인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재무제표를 이때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6개월 보호 예수 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좀 기간이 남았어요. 5월 17일이기 때문에 좀 남아있긴 했지만 우리가 미리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준비해봤고요. 일단 에코프로머티의 보호 예수 지분 현황표를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그대로 딱 다트에 가보시면 나와 있고요. 기존 주주로 분류되는 주주 세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중국의 형문시 경림 미 신재료라 불리는 징맨 GEM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유 물량이 한 2.9%가 되는데 지분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원래 사명이 에코프로 GM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합작 회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에코프로 그룹이 중국의 GM과 합작으로 해서 만든 그런 기업인데 양극재 원재료인 니켈과 전구체 공급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중국과 조인트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 쪽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중국과 조인트한 기업들에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규제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설립 취지는 좀 약화된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호 지분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합작사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예전에 데이지 파트너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계열사였던 에코프로 BM 지분을 처분한 사례가 좀 있어요. 이게 우호 지분이라고 했지만 처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매도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이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BRB 로투스 그로스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분율이 15.9%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M ESG 3호의 2.5% 지분 그리고 개인으로 추정되는 지분이 좀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예상 출회되는 물량이 상장 주식 수의 28.4%에 해당을 합니다. 많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일단 단순 매도 수요는 2조 9,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우호 지분까지 만일 나온다 치면은 3조 3,700억 원이라는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많긴 많네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호회수가 보통 풀리면 오버행 즉 잠재적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우려는 커지는데 이게 당장 시장에 나온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FI들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재무적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장에 부담되게 매매 안 합니다. 주가에 부담되게 매매 안 합니다. 자기가 2조 던져버리면 주가 망가져가지고 안 그래도 손해죠. 네, 안 그래도 내려와 있는데 자기들의 목표는 투자를 해서 빨리 회수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수익을 거두고 회수를 하는 게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일 지금 2차 전지가 말 예전처럼 폭발적이고 주가가 신고가 돌파하고 막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2차 전지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조정을 끝내고 좀 반등하고 올라온 시점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본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은 에이 지금은 아니고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아니면 좀 매도가 물량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이거는 좀 빨리 처분해야 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하고 나머지 남겨놓고 좀 올라가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의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저의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오버행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재무제표를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 대표께서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돼도 긍정적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선에 이기려고 하면은 러스트벨트를 잡아야 되는데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실 바이든이 돈을 투자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이제 사업들이 그쪽 많이 몰리면서 돈이 엄청 몰렸고 그 지역이 좀 살아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못 건드립니다. 절대. 티는 내겠죠. 그런 척은 하겠지만 많이 못 건드릴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마침 2차 전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LNF 소식인데요. SK온과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부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 우리 이성웅 이사가 짚어주시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최근의 변화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 외국인의 단체 관광객 유입인데 제주도에 이제 외국인 하루 입도객이 10,000명이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룹 투어의 재개를 의미하고요. 관련주는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5월에 확정돼서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4월부터는 릴레이 간담회를 상장사 기준으로 열 예정이고요.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법인세 감면이 확인된다면 저 PBR 관련주들의 시세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미국 화장품 수입 금액 중에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한 가지 부분의 핵심, 그다음에 미국 법인의 수출 지속 여부인데 한 20.8%는 역대 최고치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관련주는 실리콘트,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북미의 매출 비중이 성장하는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 종목 저 PBR 쪽 그리고 화장품을 비롯해서 방산까지 로봇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쫙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